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한 독일은 이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연히 한국은 이를 알아차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한국의 대응 방법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일 정부가 잘못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현명한 대처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클라우제예요. 독일에 살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독일 군과 함께 일했어요. 저는 군인이 아니에요. 제복도 입지 않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무기, 지도, 계약서, 숫자 같은 걸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제 일은 독일이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지, 특히 군사 장비를 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일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은 이런 일에 필요 없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요한 건 논리였어요. 숫자, 비용, 시간, 성능, 어느 전투기가 더 빠른지, 어느 탱크가 더 강한지, 어떤 나라가 더 싸고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제게 중요했어요. 근데 2년 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일이 시작된 건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였어요. 독일 정부가 전투기, 자주포, 로켓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미국일까? 아니면 프랑스, 영국일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 진짜?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케이팝, 삼성 휴대폰, 빠른 인터넷의 나라였어요. 좋은 TV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사무기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서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제조업체일 뿐이지 진짜 파트너는 아니잖아. 돈만 맞으면 누구한테든 팔지 않을까? 싸긴 할 텐데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정부에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몇 달 뒤 저는 함부르크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다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발표가 시작되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독일어로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발음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원고를 읽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유창한 독일어였어요. 한 분은 베를린 날씨 농담까지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기술자 한 분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언젠가 꼭 만나게 될 줄 알았고 존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콕 찔렀어요.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림이 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저희한테 아주 자세한 매뉴얼을 보여줬어요. 그냥 기계 설명이 아니라 그 무기들이 독일의 추운 겨울, 숲, 산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 그리고 독일 군인들이 어떻게 쉽게 배울 수 있을지까지 다 설명되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도 빠뜨린 게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분들이 말하는 걸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냥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걸 전하고 있었어요. 그건 신뢰였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좋은 사업이지. 잘하고 있네. 한국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예의 바르구나 정도로만 느꼈어요. 아마 완벽주의자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그분들이 뭔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들은 단순히 기계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방식, 함께 생각하는 태도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는 첫 번째 단서였어요.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마음과 규율, 존중이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그걸 아직 몰랐어요. 제가 본 건 숫자였고 제가 신경 쓴 건 계약 조건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주 중요한 배움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한 한 한국 기술자였어요. 그분은 제 언어를 말했어요. 말뿐만 아니라 노력과 정성과 믿음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조용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팀이랑 처음 몇 번 회의를 하고 나서 일은 엄청 빨리 진행됐어요. 독일 정부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FA-50 전투기,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로켓 시스템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심지어 독일에 공장을 세우는데도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접 조립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던 거예요. 겉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속은 달랐어요. 아무도 말 안 했지만 조용한 폭풍이 안에서 쌓이고 있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몇 달이 지나서 정부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리더가 들어왔고 당연히 생각도 달랐어요. 새로운 사람들은 한국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질문부터 달랐어요. 우리가 왜 한국이랑 일해야 하죠? 필요한 것만 받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한테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듣기 불편한 말까지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계약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요. 기술만 얻고 나면 우리 방식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도구였어요. 제가 그때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몇몇 부서는 프랑스, 미국, 심지어 독일 회사들이랑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무기를 유럽식 기준에 맞게 바꾸자는 얘기였어요. 그걸 한국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약간의 조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건 한국 몰래 등을 돌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는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내용은 짧고 조용했는데 한 줄 한 줄이 묵직했어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행동으로 인해 앞으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철수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기술 지원도 없고 업데이트도 없고 공장에 있던 한국 기술자들도 전부 철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FA-50 전투기 중 하나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어요. 예전 같으면 한국에 연락했을 거예요. 하루면 고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했어요. 물론 매뉴얼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매뉴얼은 한국 기술자들의 도움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시간을 모르면 시계를 고칠 수 없다는 말, 그게 딱 이 상황이었어요. 조립 라인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부품들이 딱 맞지 않았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리저리 조정해봤지만 시스템이 맞지 않았어요. 예전엔 부드럽게 돌아가던 프로젝트가 하나씩 하나씩 조각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팀원들 얼굴에는 지침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런데도 몇몇 관계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한국이 그냥 겁주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차피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용했던 그 한국 기술자 한 분을 떠올렸어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제야 진짜로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어쩌면 한국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번엔 판매자로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상처받은 거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진짜 협력한다는 건 뭘까? 존중하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을까? 나는 기계에만 관심 있었던 건 아닐까? 답은 아직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정말 소중하고 깊은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는 유리처럼 깨지는 게 아니었어요. 두 강 사이를 잇던 다리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 다리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더 나빠질 일은 없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돕는 걸 멈춘 이후 저희는 별일 아닌 척하려고 했어요. 기계는 다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매뉴얼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전투기 중 하나에서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작은 시스템 오류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전문가를 불러보고 설명서도 찾아보고 예전 회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근데 해결책이 안 나왔어요. 기계가 더 이상 저희가 아는 언어로 말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거든요. 공장 쪽은 더 심각했어요. 독일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조립하게 돼서 사실 처음엔 좀 들떴어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구나 하면서 다들 자부심도 느꼈고요. 근데 부품들이 딱 맞지 않았어요. 선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나사는 맞는 구멍을 못 찾고 어떤 기계는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기술자 한 명이 책상 위에 손을 탁 내리치면서 말했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리에 박혔어요. 영혼. 그게 진짜였던 거예요. 한국이 예전에 우리에게 줬던 건 단순한 부품이나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일하는 방식, 태도, 그리고 복제할 수 없는 정성. 어느 날 공유 문서 폴더 안에서 우연히 메시지 하나를 찾았어요. 떠나기 전에 한국 기술자 한 분이 남긴 메모였어요.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공유 없이 시스템을 조정하면 전체 구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 관한 일이에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읽었어요. 그 다음엔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경고를 받았던 거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조용히 여러 번이나요. 한국은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크게 소리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몇몇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어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야. 걱정 마. 다시 돌아올 거야. 결국은 돈이 필요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야.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던 걸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감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원칙이 있었던 거였어요. 규칙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은 화가 나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정부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국 무기를 분해해서 그 설계 아이디어를 독일 회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석만 해. 개선하고 우리 걸로 만들면 되잖아. 허락도 없이. 정직함도 없이. 그냥 훔치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배신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존중가 있네, 신뢰를 받았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찢으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그 한국 기술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독일어로 발표하던 분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해주던 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던 그 손길들. 그분들은 저희를 믿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분들이 내밀어준 손을. 우리는 그냥 도구로만 썼던 거예요. 그제야 부끄러운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모든 걸 눈앞에서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저는 똑똑해야 했고 전문가여야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기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조용히 샀어요.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왜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공장 한번 둘러보고 오려고요라고 간단하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컸어요. 우리가 실망시킨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망가뜨린 게 뭐였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그중 일부라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 정말 긴장됐어요.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엄청 빨리 뛰었어요. 한국이랑 멀리서 몇 달 동안 일하긴 했지만 그 땅 위에 직접 서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기차를 탔어요. 한국 중부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 군수 공장들이 그 근처에 있다고 들었어요. 기차역부터 거리는 조용했고 공기는 맑고 깔끔했어요. 기차는 딱 정시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고 거리에는 작은 나무들이 줄 맞춰 심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조심스럽다. 차갑다거나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소중하게 다룬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 공장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은 더 강해졌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작업자들이었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나이도 다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으로 부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나사 하나, 선 하나에도 생명이 담긴 것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손에 라디오 부품을 들고 있었어요.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천으로 닦은 다음 테스트 기계에 넣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테스트용인가요? 그 친구가 놀란 듯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건 해외 고객용이에요. 전쟁 중에 1초라도 고장나면 사람 목숨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친형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해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놓친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FA-50 전투기 조립 라인도 봤어요. 거긴 거의 소리가 안 났어요. 공구 소리랑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모든 전투기가 하나하나 3번씩 점검되고 있었어요. 한 분은 볼트를 조이고 있었고 다른 분은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어떤 여성이 작은 레이저 도구로 측정 중이었어요. 제가 현장 관리자 중 한 분께 여쭤봤어요. 왜 기계 하나의 점검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분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파일럿은 목숨이 하나뿐이에요. 저희한텐 그걸 지킬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뿐이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한 번 꾹 삼켰어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누가 보지 않아도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의 약속.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책임지겠다는 믿음. 그 기계에 담긴 건 단순한 힘이 아니라 명예와 진심이라는 걸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그냥 또 하나의 비즈니스처럼 대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한국이 왜 달랐는지. 그분들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묵묵히 옳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대전의 불빛을 보면서 호텔방에서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를 닦던 기술자, 전투기 부품을 체크하던 여성, 그리고 그분들이 해준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전 이걸 제 형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해요. 파일럿은 목숨이 하나뿐이에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도 방문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왔을 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예전 사무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섰을 때 그 안에 모든 것, 의자, 컴퓨터, 종이들 전부 그대로였는데 저만 달라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성 중이던 보고서가 남아 있었어요. 원래 그 보고서는 기술적인 요약이 될 예정이었어요. 한국 무기들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전과 같은 문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를 보고 온 사람이 됐거든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그래프나 도표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지 기계를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성, 책임, 그리고 신뢰를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뢰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한 줄 한 줄이 마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형이 쓸 거라고 생각하며 라디오를 테스트했던 기술자 이야기. 전투기를 3번씩 확인했던 점검 절차.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반응. 그런 것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경고들에 대해서도 썼어요. 한국의 설계를 허락도 없이 이용하려던 사람들.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믿은 사람들. 근데 한국은 훨씬 더 강한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조용히, 평화롭게, 하지만 단호하게 한 발짝 물러섰어요. 보고서를 다 쓴 후 마지막에 예상 못한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보고서를 국장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몇몇 동료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토마스, 이러지 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이게 그냥 사업이라는 거 몰라?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건 진짜 감정적인 일이었어요. 신뢰는 원래 감정적인 거예요. 몇 주 후 저는 마지막으로 메일 하나를 보냈어요. 예전에 만났던 한국 기술자에게요. 처음 만났을 때 유창하게 독일어로 발표하던 그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히 저희를 믿으셨나요? 답장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신뢰는 양쪽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당신들을 믿었어요. 근데 그건 두 손이 계속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문장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두 손. 한 손이 아니고 반쪽짜리도 아니고 진짜 두 손.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국제협력을 연구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군사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공부해요. 각 나라가 진짜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어요. 지금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한국이 독일에 뭘 판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은 단지 기계를 판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내어준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려줄 차례예요. 이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에요. 제 약속이에요. 한국에게, 제 나라에게, 그리고 미래에게. 다시는 신뢰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고요. 왜냐면 이제는 알겠거든요. 신뢰야말로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독일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